예, 시장의 핵심 이슈, 기업, 뉴스, 옥석 가리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뭔지 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국발 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동산에서의 위기들, 경기 지표 부진, 국내 증시 미칠 영향들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헝다는 또 이제 잊혀질만 했는데 어제 미국에 이제 파산 보호 신청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진행형이라는 거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헝다 문제는 진행 중인데 워낙 큰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좀 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비구이 위안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제 전면에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구이 위안 회사이라는 회사가 현재 회사채를 발행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 시간을 두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면 그날 1차 부도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날 돈을 못 갚으면 최종 부도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30일 유예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이 들어가면서 비구이 위안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비구이 위안이 어느 정도 위상이냐라고 본다라면 대략 한 5위 정도 되는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데 더 문제는 최근에 헝다가 이제 이러한 그 오래된 문제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을 거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 헝다보다 5배 많은 현재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번에 회사채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들이 발행한 7개 채권에 대한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또 안타까운 점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의 순손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그렇게 또 원활치는 않아요. 물론 재무제표상의 손실과 현금 흐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얼마 안 되는 이 이자조차 지급을 못했다라고 본다라면 이 문제는 좀 불거질 수밖에 없고 9월부터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탄 돌려막기를 막고 있는 상태인데 비구이 위안이 갖고 있는 총 부채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5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구이 위안 문제가 헝다에 이어서 또 터지게 된다라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사실 헝다 사태부터 얘기했고 지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위기 터질 수 있다 그렇게 여기 사실 한 10년 이상 끌어온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중국도 알 텐데 해결이 안 되고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문제가 불거졌던 게 2015년입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현재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마다 또 부동산을 건드리면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끌고 왔었고 이게 이제 누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끌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그 보유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던 어떤 부동산 소유하던 세금을 내는데 중국은 이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누구든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개발 그 지자체들이 부동산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금융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민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은행들이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우는 제2금융권. 이게 사채는 아니고요. 제2금융권을 중국은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자 금융과 또 지자체 이런들이 개발을 하는 거고 지자체 같은 경우 각 성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각 도죠. 도마다 이제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일부 그 성에서는 빈 도시도 만들고 이런 어떤 후유증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촉발시켰던 것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부유 정책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3년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이제 시진핑 주석 당선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중국은 이제 경제 개발 목표에 방점을 찍었죠. 8에서 10% 내 경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석 자리에 앉은 다음에 첫 일성이 우리는 공동 부유를 하겠다.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고 분배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드라이브가 그렇게 심하게 걸리지 않은 거고 중국 경기가 서서히 이제 식어가는 지금 4%대까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돌아가던 바퀴가 서서히 그 속도를 멈추고 일부는 멈추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이 된다라면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열풍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몇몇 전문 기자분들의 유튜브를 최근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웬만한 중산층,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중상 정도 되면 대기업 정도 다닌다라고 한다면 집을 뭐 몇 채씩 갖고 있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집을 임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보유세도 없죠. 부담이 없는 거죠. 또 중국은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완성된 형태로 집이 이제 분양되거나 내가 수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소유 주고 박사님께 임대를 주면 박사님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몇 채씩 갖고 있었던 것들이고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도 그 문제를 모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근데 문제가 팡팡 터지기 시작하니까 중국 당국도 뭔가 대처 방안을 고민하거나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은요? 지금 당장 중국이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죠. 네. 금리를 내림으로써 이제 보유라든지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민은행이 이번 주죠. 1년 만기 MLF 금리를 0.1%포인트, 그러니까 2.6에서 2.5로 0.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우리 MLF 금리는 조금 낯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22일 날 LPR 금리가 이제 발표가 나오거든요. 기준금리 같은 거죠. 예, 기준금리죠. 예. 근데 이게 MLF 금리랑 연동돼서 이제 주로 그동안 발표를 해왔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LPR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또 갑자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한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인 방향 선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중국 당국자들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큰 틀은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임대 소득자들의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옴으로써 손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정부 당국이 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강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게다가 이제 중국은 지금 뭐 소비도 부진하죠. 그렇죠. 실업률 높죠.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도 안 좋죠.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중국의 파장이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우리 경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글로벌리 자금 시장이랑 밀접하게 엮여 그렇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파장이 막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산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글로벌 영향력과 이제 금융과 관련된 네. 연계성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2015년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2015년에 중국이 그런 사태를 벌어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문제는 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도 1340원대까지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최근에 금융당국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한 몸으로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움직이는 기준은 물론 달러지만 위안화라든지 엔화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또 원화도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원화 약세가 급속도로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중국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달러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이 이것을 지금 현재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이런 뇌피셜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로 인해서 위안화를 방어하는 수준에 있어서의 미 국채 매도.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어떤 다른 여파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어저께도 유튜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가서 내 돈 달라 막 이런 시위도 하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중국의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더욱더 뚜렷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아직까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그런 포지션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글로벌 경기 악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그죠?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죠? 경기 안 좋고, 뭐 내부적으로 어렵지만, 근데 저는 뭐 우리 자막도 한국 경제 시한폭탄 되나, 이거 세요 워딩이다. 한국 경제 시한폭탄이 되거나 세계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거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안 가야 되겠죠. 또 안 가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멀리 가려면 잠깐 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쉬어줄 때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좀 세게 쉬어줘야 할 가능성은 저는 좀 고려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폭탄이라는 게 큰 폭탄이 아니라 스몰 폭탄 정도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정을 받을 때 화끈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좀 가격 조정이랄까 기간 조정을 생각하면 가격 조정도 나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영향력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잠깐 말씀드리면 기간 조정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고 가격 조정은 주가가 좀 빠졌다 올라가는 건데 그러한 빌미를 또 작용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또 우리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중국 산업이 좀 어려진다라면 우리 반도체 수출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철강, 화학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중국이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 또 연관된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중국의 강 건너 불구경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중국의 어쨌든 중국 내에서의 산업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부분들 원화가 약세가 되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쉽게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3의 파장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부정적 영향이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언급했던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 그러면 조정해서 중국의 이슈가 포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해를 해보면 몇 퍼센트 되겠냐. 이게 7, 80%냐고는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커질 거가 혹시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저런 빌미를 통해서 시장이 변동성 조정을 겪고 있는 건데요. 전략하기 전에 약간 좀 결은 다르지만 중국 소비주 관련된 얘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제 중국 관련주들 또 등락도 꽤 있습니다, 그죠? 중국 관련주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이 이제 대표 주자로 좀 나서고 있죠.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사나 중소형사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그 MTN에서 말씀드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올라왔고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 특화된 화장품 규모는 좀 작습니다. 매출 자체가 그렇게 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분기 매출이 작은 규모지만 작은 기업들의 색조나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에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오늘 연우나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거나 ODM 같은 경우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카지노도 이제 뒤따라가다 좀 윗꼬리를 달긴 합니다만 카지노 같은 경우 좋죠. 한 가지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항공주는 왜 못 가냐라는 거죠. 이게 한 카테고리였는데 항공주는 왜 못 가냐라는 그런 것들인데 항공주 입장에서 보면 증권사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이번에 단체 관광 여행에 수혜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 아무래도 중국 로컬 업체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제 단체 관광객들은
단가 인하 압박이 좀 세거든요. 이때 물량으로 이제 보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 세계 2편 띄우는데 니네가 얼마 해줄래?라고 한다면 물량을 받아오긴 해야 되는데 정규가보다 싸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조금 이번에 단체 관광의 수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매출을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단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고 정밀 타격으로 본다라면 화장품이나 카지노 쪽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점도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얘기를 살짝 여쭤봤고요. 다시 이제 본안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좀 지어보면 중국발 악재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다음 주에 또 잭슨홀 미팅, 네, 뭐 엔비디아 실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전략 좀 대처법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큰 굵직하게 되면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네. 파장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예. 중국 문제는 아직 그 진행 중입니다. 30일에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 회사의 이 기업의 지금 비구이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제2의 파장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지져보시고 만약에 최종부도 처리가 된다라면 그때부터 새로운 파장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잭슨홀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변곡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문제가 일단 새로운 악재가 불거졌고요. 이 악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어떤 경로냐에 따라서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미풍으로 끝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MTN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긴장도를 조금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 네. 차영주 역석 가리기 중국발 악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